무라카미 하루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대학교 2학년 7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다자키 스쿠루는 거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사이 20살 생일을 맞이했지만 그 기념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런 나날 속에서 그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는지 지금도 그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그때라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지방을 넘어서는 일 따위 날 달걀 하나 들이키는 것보다 간단했는데 스크루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죽음에 대한 마음이 너무도 순수하고 강렬하여 거기에 걸맞은 구체적인 죽음의 수단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없어서였다. 구체성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였다. 만일 그때 손이 닿는 곳에 죽음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면 그는 거침없이 열어졌을 것이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말하자면 일상의 연속으로서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가까운 곳에서 그런 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지도 몰라. 스큐르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더라면 지금 여기 있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건 매혹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있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여기에서 현실이라 부르는 것들이 현실이 아니게 된다는 것, 이 세계에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자신에게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그때 왜 그렇게까지 죽음의 턱밑에 다가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 또한 스큐르는 잘 알지 못한다.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다고는 하나 죽음에 대한 동경이 왜 그렇게까지 강렬한 빛으로 반년 동안이나 자신을 휘감았을까? 휘감았다. 그렇다. 참으로 정확한 표현이다. 거대한 교래에게 먹히고도 그때 뱃속에서 살아남은 성서의 인굴처럼 스크루는 죽음의 위 속에 빠져 그 어둡고 끈적끈적한 공동 안에서 시간의 흐름조차 망각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는 그 시기를 목류병자로서 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자로서 살았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이를 닫고 손이 닿는 대로 옷을 걸치고 전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필기를 했다. 강풍을 만난 사람이 가로등에 매달리듯 그는 눈앞에 펼쳐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다. 볼 일이 없는 한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사는 방으로 돌아오면 바닥에 앉거나 벽에 기댄 채 죽음에 대해 또는 삶의 상실에 대해 끝없이 생각했다. 어두운 심연이 그의 눈앞에서 크게 입을 벌린 채 지구의 중심까지 곧장 뻗어 있었다. 보이는 것은 오로지 짙은 구름으로 소용돌이치는 허무였으며 들리는 것이라고는 고막을 압박하는 깊은 침묵이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신문도 읽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성욕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피로해지면 밖으로 나와 근처를 하염없이 걸었다. 또는 역으로 가 벤치에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차를 언제까지나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깨끗이 머리를 감고 일주일에 2-3번 세탁을 했다. 청결 또한 그가 매달리는 기둥 가운데 하나였다. 목욕과 세탁과 양치질, 먹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해결했으나 그때 말고는 거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 배가 고프면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사과나 채소를 사다가 깨물었다. 아니면 맨 식빵을 먹고 우유를 종이팩 채로 마셨다.
잘 시간이 되면 위스키를 마치 약처럼 조그만 잔에 따라 한 잔만 마셨다. 고맙게도 술이 세지 않은 체질이라 소량의 위스키가 아주 간단히 그를 잠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당시 그는 꿈이라고는 꾸지 않았다. 설령 꾸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식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아무런 단락도 없는 밋밋한 의식의 비탈에서 허무의 영역을 향해 미끄러져 내렸다. 다자키 스크루가 그렇게나 강렬하게 죽음에 이끌렸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명백하다.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4명의 친구들에게서 우리는 앞으로 널 만나고 싶지 않아. 말도 하기 싫어. 라는 절교 선언을 받았다. 단호하게. 타협의 여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가차없는 통보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 또한 묻지 않았다. 4명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고 스크루는 고향을 떠나 도쿄에서 대학을 다녔다. 그러므로 그룹에서 추방당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한 일도 없었다. 길에서 그들과 마주쳐 어색한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그럴 따름이다. 그 4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스크루가 느끼는 아픔은 오히려 과장되고 더 절박한 모습을 떠올렸다. 소외감과 고독은 몇백 킬로미터 길이의 케이블로 변했고 거대한 윈치가 그것을 팽팽하게 조였다. 그리고 그 팽팽한 선을 통하여 판독하기 힘든 메시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해져 왔다. 그 소리는 나무 사이를 불어가는 질풍처럼 강도를 바꾸어 가며 웅웅 단속적으로 그의 귀를 찔렀다. 5명은 나고야 시 교외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다. 남자가 3, 여자가 2. 그 1학년 여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친해져서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한 그룹으로 뭉쳤다. 사회 과목의 여름방학 과제로 주어진 활동이었지만 정해진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그 그룹은 자발적으로 활동을 계속했다. 봉사활동 외에도 휴일이면 다 같이 하이킹을 가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지다 반도까지 수영을 하러 가거나 누군가의 집에서 같이 시험 공부를 했다. 또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딱히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여 앉아 얼굴을 마주하고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제가 끊이는 법이 없었다. 5명이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봉사활동 과제에는 선택지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일반적인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대부분이 등교 거부 아동을 모아 과외를 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성당 부설 학교의 35명으로 구성된 한 반에서 그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들은 그들 5뿐이었다. 5명은 나고야 시 근교에서 열린 사흘짜리 여름 캠프에 참가했다가 아이들과 아주 사이가 좋아졌다. 그들은 캠프 활동 사이사이 짬을 내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이나 사람됨을 이해하게 되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가슴에 품은 문제들을 고백했다. 그리고 여름 캠프가 끝났을 때 5명은 제각기 나는 지금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친구를 만났다 라고 느꼈다. 자신이 다른 4명을 필요로 하고 또 다른 4명이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조화로운 어울림의 감각이었다. 실제 재료를 갖추고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해도 같은 결과가 2번 결코 나올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 후에도 그들은 한 달에 2번꼴로 주말에 만나 방과 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고 같이 운동을 하며 놀았다. 또한 정원에 풀을 베기도 하고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놀이기구를 고치기도 했다. 그런 활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년 반 정도 이어졌다.
남자 셋, 여자 둘이라는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얼마간의 긴장을 일으키는 요소를 내포했을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남녀 둘씩 커플을 이루면 하나가 남는다. 그런 가능성이 늘 그들 위에 작고 단단한 사과처럼 드리워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낌새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연이라고 할까 5명은 모두 대도시 교회의 중상류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로 아버지는 전문직이거나 대기업 사원이었다. 자식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계층이었다. 가정 또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평온하고 이혼한 부모도 없었으며 어머니는 거의 집에 있었다. 학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명문고의 성적 수준도 꽤 높았다. 생활 환경으로 볼 때 그들 5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았다. 또한 다자키 스크루를 제외한 다른 넷에게는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공통점이 있었다. 이름에 색깔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남자 둘은 성이 아카마츠와 오우미이고 여자 둘은 성이 시네라와 쿠로노였다. 다자키만이 색깔과 인연이 없었다. 그 때문에 다자키는 처음부터 미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물론 이름에 색깔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의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건 잘 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어색하게 생각했고 스스로도 놀랄 일이지만 꽤 상처를 받기도 했다. 다른 넷은 당연한 것처럼 곧바로 서로를 색깔로 부르게 되었다. 아카, 아오, 시로, 구로라는 그는 그냥 그대로 스크루라고 불렀다. 만일 내게도 색깔이 있는 이름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수도 없이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그랬더라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텐데 하고. 아카는 성적이 탁월했다. 딱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모든 과목에서 톱이었다. 그렇지만 그걸 내세우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친구들을 배려하곤 했다. 마치 자신의 뛰어난 두뇌가 부끄럽기라도 하다는 것처럼. 다만 키가 작은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키가 160cm를 넘지 않았다. 한번 마음을 정하고 나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간단히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 이치에 맞지 않은 규칙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에게 대해서는 심각한 태도로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있었다. 천성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테니스 시합에서 지면 기분이 졌다고 해서 성질을 부리는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말수가 줄었다. 다른 넷은 그런 그의 울컥하는 성격을 재밌어하며 놀리곤 했다. 그러면 결국 아카도 웃고 말았다. 아버지는 나고야 대학 경제학부 교수였다. 아오는 럭비부 포워드로 체격이 건장했다. 3학년 때는 팀에서 주장을 맡았다. 어깨가 넓고 가슴이 두꺼운 데다 이마가 널찍하고 입은 커다랬으며 코는 크고 묵직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돌진하는 타입이라서 상처가 끊일 날이 없었다. 차분히 공부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활달해서 다들 호감을 가졌다. 똑바로 눈을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놀랄 만큼 대식가여서 뭐든 맛있게 잘 먹었다. 욕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사람 이름과 얼굴을 금방 기억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잘 아울렀다. 스크루는 그런 럭비 시합 전에 둥그렇게 진을 짜서는 동료 선수들에게 힘차게 외치던 광경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했다. 그는 외쳤다.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이기느냐, 얼마나 이기느냐다.
우리 사전에 패배는 없다. 알았지? 절대로 패배는 없는 거다. 우리에게는 우리 사전에 패배는 없다. 하고 선수들은 큰 소리로 외친 다음 필드로 흩어졌다. 그러나 모교 럭비부는 그리 강하지 않았다. 아우 자신은 탁월한 운동 실력을 갖춘 뛰어난 선수였지만 팀 전체 수준은 그렇고 그런 정도였다. 장학금을 주고 전국에서 우수한 선수를 끌어모으는 사립학교 강요에게 자주 무참히 패배했다. 그러나 일단 시합이 끝나고 나면 아우는 승부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기겠다는 의지 그 자체야. 하고 그는 말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계속 이길 수만은 없지.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어. 그리고 우천연기도 있지. 시니컬한 구로가 말했다. 아우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넌 럭비를 테니스나 야구와 혼동하는 것 같아. 럭비 시합은 비가 온다고 해서 연기되지 않아. 비가 와도 시합을 해? 시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모든 스포츠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관심도 지식도 없었다. 맞아. 아카가 끼어들었다. 럭비는 아무리 비가 와도 중단을 안 해. 그래서 매년 많은 선수들이 물에 빠져 죽곤 하는 거야. 너무하잖아. 시로가 외쳤다. 바보 아냐? 당연히 농담이지. 하고 구로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잘 치는 것도 일종의 운동 실력이라는 거야. 아우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넌 매일 그 연습에 열심이고. 구로가 대꾸했다. 시로는 옛날 일본 인형을 연상시키는 단정한 얼굴에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몸매로 꼭 모델 같았다. 오칠이라도 한 듯 까맣게 윤기 흐르는 긴 머리카락이 아름다웠다. 길을 가다 스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녀 자신에게는 그 아름다움을 귀찮아하는 듯한 구석이 있었다. 성실하고 고든 성격에 어떤 경우건 남에게 주목받는 것을 어려워했다. 피아노를 아름답게 잘 쳤지만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솜씨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방과 후 활동에서 아이들에게 차분하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면 그녀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그렇게 맑고 평온한 표정의 시로를 스크루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보지 못했다. 몇몇 아이는 비록 학교 공부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지만 선천적으로 탁월한 음악적 재능이 있어 그냥 묻어두기에는 아깝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 학교에는 골동품에 가까운 업라이트 피아노밖에 없었다. 그래서 5명은 새 피아노를 사기 위해 열심히 모금 활동을 벌였다. 여름방학 때는 모두 아르바이트를 했다. 악기 회사에도 찾아가서 협조를 부탁했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그랜드 피아노를 손에 넣기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3학년 봄이었다. 그들의 그런 성실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은 주목을 받아 신문에도 실렸다. 시로는 평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동물을 좋아해서 개나 고양이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빛이 갑자기 바뀌며 신이 나서 떠들었다. 자신은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레브라도 견에 배를 가르거나 말의 항문에 손을 집어넣는 모습을 스크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전문 학교에 가면 반드시 그런 실습을 해야 한다. 아버지는 나고야 시내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경영했다. 구로는 용모가 평균보다 약간 위 정도였다. 그렇지만 표정에 생기가 넘치고 애교가 있었다. 몸집이 크고 전체적으로 풍만한 편이었는데 16살 때부터 이미 가슴이 컸다. 자립심 강하고 터프한 성격에 말이 빠르고 머리 회전도 그만큼 빨랐다. 인문계 과목의 성적은 우수했지만 수학이나 물리는 처참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나고야 시내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를 도와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스크루는 자주 그녀의 수학 문제를 도와주었다. 구로는 시니컬한 말을 자주 했는데
독특하면서도 상큼한 유머 감각이 있어 이야기를 나누면 즐겁고 자극적이었다. 열성적인 독서가이기도 해서 늘 손에 책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로와 구로, 둘은 중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어서 5명이 그룹을 만들기 전부터 서로 잘 알았다. 둘이 나란히 서면 참으로 볼만한 풍경이었다. 예술적 재능을 갖춘 내성적이면서 특출한 미모의 소유자와 총명하면서도 시니컬한 코미디언, 유니크하면서도 참으로 매력적인 조합이었다. 생각컨대 그룹 가운데서 다자키 스크루만이 이렇다 할 특징이나 개성이 없었다. 성적도 중상 정도였다. 공부에 그리 큰 관심은 없었지만 수업 중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 예습과 복습을 빠뜨리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왠지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를 닦는 것처럼. 그래서 남의 눈을 끌 만한 성적을 올린 적은 없지만 어느 과목이나 쉽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렸다. 부모 역시 딱히 문제가 없는 한 학교 성적에 대해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억지로 학원에 보내거나 가정교사를 두지 않았다. 운동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운동부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따금 테니스를 치고 이따금 스키를 타고 이따금 수영을 했다. 그런 정도였다. 잘 정돈된 반듯한 얼굴이고 실제로 가끔 사람들에게도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그건 욕컨대 특별히 찌그러진 데가 없다라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 스스로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는 지겨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 예술 쪽에 관심이 깊은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취미나 특기도 없었다. 입이 무거운 편에 얼굴이 잘 붉어지고 사교성이 떨어져 처음 만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절부절 못했다. 억지로 특징을 찾아본다면 5 가운데 집이 가장 유복하다는 점과 외숙모가 베테랑 배우로서 화려하지는 않아도 점점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도였다. 그러나 스크루 본인에 대해 말하자면 남에게 자랑할 만한 또는 이렇다 할 특징을 갖추지 못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느꼈다. 모든 점에서 중용이었다. 또는 색채가 희박했다. 다만 한 가지 취미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다자키 스크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철도역을 바라보는 일이었다. 왠지는 모르지만 자의식이 생긴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시종일관 철도역에 매료되었다. 신칸센 내 거대한 역이건 시골의 자그만 단선역이건 오로지 실용적인 화물차 역이건 철도역이기만 하면 무작정 좋았다. 역에서 관련된 모든 사물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다. 어릴 적에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철도 모형에 푹 빠져 지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을 끌어당긴 것은 정교하게 제작된 기관차나 차량도 아니고 복잡하게 교차하면서 쭉쭉 뻗어나간 선로도 아니고 한껏 정성을 들인 디오라마도 아니고 거기에 그저 장식물처럼 놓인 평범한 역 모양이었다. 그런 역을 전차가 통과하거나 또는 서서히 속도를 떨어뜨리며 다가와 플랫폼에 정확히 멈춰서는 것을 보는 게 좋았다. 오가는 승객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군의 방송이나 발차 벨소리를 듣고 역무원들의 긴장된 음악 움직임을 떠올렸다. 현실과 공상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면 흥분한 나머지 몸까지 떨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왜 자신이 철도역에 그렇게나 마음이 끌리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설령 설명할 수 있었다 해도 특이한 아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스크루는 자신에게 어쩌면 알지 못한 비정상적인 것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했다. 눈에 띄게 개성이나 특징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그리고 늘 중용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주위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다. 모순을 포함한 그러한 자기인식은 소년 시절부터 35살에 이르는 지금까지 인생의 이런저런 부분에서 그에게 당혹감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어떤 때는 미묘하게, 어떤 때는 나름대로 깊고 정확하게. 스크루는 가끔 자신이 왜 이 친구들 그룹에 속하게 되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진정 내가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오히려 내가 없으면 나머지 내 친구는 더 자유롭고 즐겁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다들 아직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뿐일까? 그걸 깨닫는다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 생각할수록 스크루는 혼란스러웠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가늠하는 일이란 마치 단위가 없는 물질을 계량하는 것과 같았다. 저울의 바늘이 징 소리를 내며 딱 한 군데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고 나머지 넷은 그런데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스크루의 눈에는 그들 모두 다섯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듯이 비쳤다. 꼭 다섯이어야 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된다. 정오각형의 길이가 같은 5변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물론 다자키 스크루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한 조각으로서 자신이 정오각형에 속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다른 4명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거기 존재하는 일체감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다. 어린 나무가 땅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듯 사춘기가 필요한 자양분을 스크루는 그 그룹에게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을 위한 소중한 양식을 삼았을 뿐 아니라 얼마간은 빼돌려서 비상식량으로 몸속에 비축해 두었다. 그렇지만 자신이 언젠가 그 치밀한 공동체에서 탈락하거나 방출되어서 혼자 덩그러니 남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늘 마음 한구석에 담고 있었다.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있으면 어둡고 불길한 암초가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듯이 그런 불안감이 자주 고개를 쳐들었다.